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뭐 잘 보셨듯이 광고를 보셨으니까 대부분 좀 알고 계시겠죠? 그죠. 네네. 네. 자, 좋습니다. 뭐 지금 시황 관련된 이슈를 말씀 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또 고민할 것도 되게 많죠. 어떤 것들이 어떻게 갈지는 뭐 여러 의견을 듣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슈는 또 개인적으로들 다 스타디를 또 다시 좀 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뭐 상당히 많이 가는 종목들만 가고 섹터들도 가는 섹터들만 가다 보니까 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수익률 내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되게 좀 어려워하십니다. 1월 달에. 퀀트적인 부분에서는 어떠셨습니까? 많이 벌었죠. 1월 달 많이 보셨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좀 졸라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식사 타이밍인데 또 제가 사야겠군요 또. 네, 오늘은 뭐 네. 사는 걸로. 자, 네.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피 튀기는 어떤 대결을 한번 저는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씀 해주실 거예요, 어차피. 네, 네. 정말 우리 시장에서 또 퀀트 영역에서 저도 상당히 많은 또 일단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인데요. 자,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수석 연구원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 저희 강박 플러스 할 때 한번 나오셨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 네. 첫 방송에 나오셨어요. 네. 그건 뚜렷이 기억나죠. 네, 그래서 아주 네. 스타트를 아주 잘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네. 예,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목에 단기적으로 찼다. 네. 뭐 2,500 정도 오다 보니까 아니다. 지금 이제 시세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는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 당분간 더 들어올 거니까 만만하지 않게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PER 기준은 좀 비싼데 PBR은 그래도 아직은 과열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PBR을 봐야 되니까 더 간다. 뭐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뭐 생각, 전반적인 큰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주식 투자는 상반기에 어쨌든 좀 활발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주식시장이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1월 달에 어쨌든 사실 이익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달 저도 이제 자료를 작성을 했지만 저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이익 대비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은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을 봤을 때에는 아직 뭐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지만 사실 이익하고 주가가 이렇게 방향성이 다르게 좀 장기간 흘러가기에는 과거에도 그랬던 사례는 조금 찾기는 좀 어려워서 1월 달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뉘앙스를 들어보면은 2023년에 어닝이 많이 꺾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그 부분들은 지난해 대략 한 5월부터 22년 5월부터 예. 좀 반영이 되고 있었고요. 아마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단어는 막 기업들의 뭐 재고가 많다라는 네. 단어 많이 예.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환경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월 달에 주식시장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오히려 안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는 실적 이제 결과값이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퀀트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닝 쇼크 나는 기업들보다는 기대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인 성과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장은 아예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요번은 좀 이상하다고 보세요? 이런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컨센보다 어닝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네. 건데 왜 지금은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기업들의 이익이 좀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23년도 실적의 하향 조정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기대치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실적이 하향 조정될 만큼 뭐 하향 조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괜찮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안 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너네는 실적이 안 나빠져?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네. 표현을 쉽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은 조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실적이 또 많이 안 나오는 기업이 다 좋은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대치가 조금 크게 나빠져야 어쨌든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면은 이 실적 시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이 실적 추정치의 변동은 이 분기 실적 시즌마다 굉장히 좀 크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게 되면은 향후의 이익을 하향 조정을 좀 많이 시키고요. 분명히 업황이 안 좋고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또 내려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월달 장세의 특징은 이 이익의 기대치가 좀 빨리 내려온 좀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트를 네. 조금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4분기 실적이 어쨌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7% 정도 네. 진행이 됐어요. 한 반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예.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매출액은 선방을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작년 사실 4분기에 어쨌든 뭐 환율도 기업들 매출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사실 제품 가격들을 잘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좀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30% 하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30% 하회를 했으니까 연간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은 연간 이익은 한 대략 한 7에서 한 8% 정도 저희가 23년도 실적이 또 내려올 수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23년도 실적 동향은 지금 왼쪽 차트와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신나게 있는 거죠. 떨어지는 친구는 뭐죠? 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요? 반도체. 네네. 네, 제가 앞에서 22년 5월부터 이러한 예. 현상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어닝은 그러니까 22년도 5월에 100 정도를 바라봤으면은 지금은 20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80%. 그러니까, 네네. 네, 무려 뭐 1년도 채 안 됐지만 뭐 한 80%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거죠. 원래 사람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이제 요 몇 페이지 앞에 보니까 이제 주가 바닥 확인 시기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 얘기가 나오는데 아,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사실은 일단 실적부터 얘기를 하고요. 아, 네. 네네. 네, 제가 왜 상반기 시장을 그래도 좀 괜찮게 맞아요. 저는 보는지에 지금까지 대해서 그것만 들렸거든요. 이게 상반기 아. 오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은 사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반도체가 사실은 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불편한 거는 반도체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 하향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네. 게 조금 불편한 거죠. 이게 아마 뭐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숫자도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23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주가에 좀 반영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님 말씀은 아직까지 반도체가 반영이 돼서 이익 하향 조정이 됐지만 네. 반도체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나 섹터에 대한 하향 조정은 아직은 네.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맞습니다. 판단하고 계신 네, 거예요. 아마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좀 아까 제가 한 40% 50% 네. 진행됐다고 네. 했는데 이 뒤쪽으로 갈수록 또 반영이 많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는 앞으로 계속 하향 조정 추이는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달에 분명히 실적은 방향성이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왔었던 네. 부분들이 네.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이제 FOMC 그저께였나요? 어제는 어쨌든 거기서도 사실 저희가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네. 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감동적이었죠. 네, 지금은 좋은 것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옥석가리기나 뭐 지수 전반적으로는 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뭐 타이밍적으로는 2월 달까지 마지막 뭐 코스닥까지 실적 반영이 다 네, 나오고 네.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게 한 2, 3월 정도 네, 즈음이면 맞습니다. 네. 뭐 상반기 내에 어떤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은 그래도 맞습니다. 거의 8, 9분 능선은 넘어선 걸로 보이면 네. 타이밍은 또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 그쵸.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실
돈을 좀 벌기 쉬운 전략, 그러니까 사실 전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주도주를 잘 찾아야 되는 게 네.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뭐 AI나 로봇 같은 그런 주도 테마, 뭐 섹터까지는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주도 테마를 잘 잡았다라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주도주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실적이 어쨌든 뒷받침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오른 다음에 실적까지 사실 꽂히게 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주도주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네. 한국 시장은 보통 3, 4월에 많이 주도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네. 1분기 실적 시즌 바로 직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4분기는 항상 이 추정치보다 사실 하회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을 바라본 투자는 3, 4월에 되게 좀 잘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월은 조금 3, 4월에 또 많이 오르잖아요. 대부분.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도 항상 이제 좋아하는 이제 월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구간에 그 구간에 주도주가 많이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굉장히 좋고, 네.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좋지만 네. 1분기 실적 시즌을 좀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본다라면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먼저 실적이 회복하는 쪽이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도 2분기까지 그런 섹터들이 이어진다라면은 되게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수익률은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적 관점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2월달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상반기 주식시장이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을 안 좋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경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작년에 고생을 했었던 물가가 잡힐 거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희 퀀트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지표를 한번 빼서 계속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3프로 TV 나올 때마다 이 차트를 업데이트를 해서 갖고 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차트를 띄워주시면은 이 회색 음영을 한번 봐주시면은 물가와 이제 경제 성장률, 이 경제 성장률이 물가보다 낮은 국면이 이제 하늘색 음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색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이 스프레드 빼기를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구간들, 그러니까 물가 부담이 높았었던 시기에 이 코스피의 공통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좀 급락이 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바닥도 그 구간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더 하면은 경제 성장률은 아마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관련이 높을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은 아마 비용이랑 관련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높은 국면은 기업들의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뭐 실적이 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회색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네. 물가가 여전히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사실 다 지수는 급락을 하고 힘들었지만 네. 반등 시점을 저희가 과거에 한번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 회색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 회색 스프레드가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니까 물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을 때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스프레드가 축소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라는 의미는 경제 성장률도 아마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거고 물가도 저희가 지금 계속 잡힐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속도보다 물가가 내려온 속도가 빠르다라면은 사실 저희는 매크로 데이터 관점에선 주식을 조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빨간색 영역을 제가 왼쪽에 확대를 좀 시켜놨는데 차트를 조금 옮겨주시면은 저것도 확실히 보면은 좀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 내려갔다가 좀 맞습니다. 플러스로 좀 가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주시면은 이게 작년 아마 여름쯤이 이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가장 벌어졌습니다. 네. 주가 안 네. 좋았죠. 네, 맞습니다. 그때가 거의 뭐 그죠? 뭐 네. 물가 수준도 거의 피크 수준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가 의미 있게 축소된 건 사실 뭐 작년 한 10월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만 이어진다라면은 네. 아마도 주식시장은 작년보단 뭐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는 어쨌든 4분기를 기점으로 일단락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 경제 쪽의 데이터는 오히려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계속 가리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경제가 재미없기는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4~5%
빠진다라고 치면은 이제 경제 성장 축소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지는 거니까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좀 국가별로도 좀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블룸버그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가져와서 네.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네. 이 차트를 보면은 사실 2분기부터 조금 이 스프레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줄어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에 이 스프레드가 한 3.5%로 벌어졌다가 2분기 들어가서나 2.2% 포인트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이때가 사실 주식을 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자, 그러면 뭐 저 지표를 가지고 해석을 좀 하자면 네. 그럼 바닥론은 일단 바닥은 지났다고 네,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는 바닥은 거고. 작년 뭐 9월에서 10월 정도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지표에서 더 뭐 급하게 아까 말했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권이 더 세게 하락하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전저점을 깨기는 일단은 불가능해 보이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이 데이터들은 자주 바뀌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처럼 막 뭐 100에서 20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미세하게 바뀌긴 하지만 네. 저는 바로 하반기에 제가 처음에 저는 상반기에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상반기에 해야 되고 네. 하반기에는 저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네. 하반기에 저는 뭐 이 스프레드의 뭐 방향성이 더 이상 축소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상보다 아마 이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매출이 조금 꺾인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저 데이터 한번 보면은 스프레드가 3분기, 4분기에 더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저 데이터가 아마 좀 너무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2분기 그러니까 이제 뭐 2분기랑 3분기를 비교했을 때 뭐 3분기가 2분기보다 낮아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데이터 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제가 주식을 저는 보통 기업의 이익이랑 밸류에이션이랑 매크로로 보통 이제 좀 세 가지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 지표 쪽에서는 어쨌든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좀 봐야 네. 되지만 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의 관점에서는 하반기에 조금 더 한 번 더 저는 좀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은 충분히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네. 많이 낮아졌지만 이게 매출에 대한 조정이 사실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럼 조금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3%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갖고 오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왼쪽 차트 한번 그러니까 왼쪽에 조그만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EPS라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건조색을 보시면. 근데 주황색, 그러니까 매출 전망치가 사실은 하향 조정이 거의 나타나질 않았어요. 네, 이게 사실은 진짜 기업 실적의 바닥은 이 주황색 선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면은 전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그러면은 저희가 왜 이 매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기업들의 매출액이 연평균 20%씩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 제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뭐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P가 올라가는 효과가 기업들의 매출을 늘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 약세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 강해졌기 때문에 원화가 작년에 굉장히 약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이 매출액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의 습성, 특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업들의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는 모델 안에서도 매출액이 계속 지금 늘어와 있을 거예요. 하나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근데 4분기 실적 제가 잠깐 리뷰했을 때 매출은 선방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깎였다. 근데 매출이 그대로 또 컨센 정도 유지를 아까 4분기 발표를 하고 있으면은 애널리스트들은 또 매출액의 조정이 또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은 저는 2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매출의 둔화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둔화되면은 사실 이익에 들어가는 타격이 조금 더 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잊은 것 같지만 기업들의 재고 이게 높은 재고, 아직도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재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둔화되는 사이클을 만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걱정을 많이 했었던 네. 재고와 올해 하반기에 매출 둔화가 만나게 되면은 한 번 더 기업 실적 관점에서는 조금 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2, 3분기에 결국 매출액도 조금 더 떨어질 것이고 네. 지금 EPS 조정이 많이 됐지만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말을 빠르게 한 것 같은데 2월 달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렸고 상반기 주식시장 그리고 하반기 주식시장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분기별로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부터 한번 봐주시면은 1분기랑 2분기에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마이너스 30% YY로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가면은 다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를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지만 네. 예. 이 플러스 15%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에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매출이 하향 조정되면은 어닝에, 그러니까 EPS 쪽이나 영업이익 쪽에 한 번 더 다운 리비전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왼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매출액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숫자보다 매출이 더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이 바닥이 나오고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표현은 지금은 굉장히 섣부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그래도 밸류에이션의 어닝이 좀 더 중요한데 이제 보니까 이제 1, 2분기는 EPS가 저 기대치처럼 나올 것 같은데 3분기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 이유는 이 매출 컨센서스의 조정이 진행이 될 거다. 이게 비단 한국 이제 기업들의 특징만은 아니에요. 그 뭐 미국 기업들의 매출액하고 EPS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매출 조정이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 2월 달이기 때문에 이 매출의 둔화를 조금 미리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반영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네. 이 중국의 리오픈과 관련된 뭐 소비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보면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 추정치가 좀 메이크업이 좀 되지도 않을까? 네. 중국이 좀 열리면서 그쪽에 소비 진작이 되면 네. 특히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이슈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출의 이익 하향 조정이 다소 좀 중국의 시장 때문에 하반기에 좀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을 네, 해석하니까 아마 좀 그럴 기대하면은 것 같아요. 아마 네. 뭐 그런 걸 들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매우 가능성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거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플러스되는 요인이지 매출이 기대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4분기 이번 실적 시즌에 같이 조금 미스를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가 1차적으로 낮아졌다라면은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트리거가 될 수가 있지만 네. 지금은 아직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은 수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미 둘 다 낮아져 있습니다. 네. 안 팔렸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런 쪽은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거지만 뭐 그 외에 매출 기대치가 안 낮아진 섹터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오실 때마다 이제 재고 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그럼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데이터는 아직 재고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고요. 아마 3월달 돼야 확인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뭐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 재고 자산은 4분기에 조금 줍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 재고 조정은 아마 1분기랑 2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1분기랑 2분기의 재고를 기업들이 잘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이제 관건이라고 봐요. 1분기랑 2분기에 재고를 밀어내지 못하거나 계속
이제 갖고 있다라면은 매출이 둔화되는 사이클을 만났을 때 그 기업들은 굉장히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수요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가동률을 그쵸. 낮춰서 뭐 만드는 걸 좀 줄이거나 그 방법밖에 이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갑자기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포인트가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뭐 재고를 쉽게 뭐 이렇게 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식에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의 뭐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지난번 저희 첫 같이 방송 오셨을 네. 때도 딱 다른 한마디로는 재고 그거 네. 보자 말씀이세요. 네.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올해 포인트는 뭐 매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높은 쪽이나 이 매출이 계속 유지되는 쪽도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빨리 내려온 기업들은 아마 주가도 많이 빠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업종들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격 저항력이 좀 높은 섹터들은 좀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네. 그러니까 가격 저항력이 좀 낮은 뭐 대표적으로 뭐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 저항력이 낮은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매출이 좀 꺾일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재고 회전이 그나마 좀 되는 그 업종들은 그래도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업종들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헬스케어 섹터 내 뭐 네. 삼성바이오로이스나 뭐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재고를 좀 잘 관리하는 기업들에 속하지만 네. 좀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좀 비싸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재고에 대한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업종별로나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재고가 좀 양호하다든지 네.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너무 재고 상황이 악화돼서 조금 피해야 되는 업종이 될 수 있든지 이런 것들을 네. 조금 업종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 상황은 다 별로요? 좋지는 않아요. 이게 뭐 차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재고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사실 제대로 턴어라운드만 해주면은 네. 뭐 쌓인 재고는 크게 걱정이 없겠지만 뭐 헬스케어 정도 제외하면은 뭐 재고 자산 회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과도하게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재고가 과도하게 좀 많이 증가하거나 네. 조금 위험한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오히려 사실은 IT가 그런데요. IT는 근데 이미 지금 한 뭐 6개 분기 정도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되어 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그 섹터의 성과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2월 모델 포트폴리오 이런 게 네.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주제가 어쨌든 이제 앞에는 시장 이야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예. 제가 이제 월마다 어쨌든 저도 퀀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정량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좀 표준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럼 2월 달에 어떤 업종을 선호하고 있는지 비선호하고 있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뭐 편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작가님은 되게 익숙하신 팩터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네. 봐주시면은 저는 크게 기업들이나 업종들의 매력도를 평가할 때 이 가치, 성장, 모멘텀, 퀄리티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치, 그러니까 밸류 같은 경우에는 뭐 PER이나 배당 수익률, 그리고 PBR 밴드의 상대 위치, 이 3가지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성장 팩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성장률, 장기 성장률을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멘텀은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하는 정도와 그리고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의 강도나 혹은 많이 비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모멘텀, 그리고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ROE, 부채 비율, 이익의 안정성,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의 변동성이 얼만큼 큰지 혹은 적은지를 판단하면서 총 뭐 16개 정도의 팩터를 사용해서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정성적인 판단보다는 정량적인 데이터, 순수하게 정량적인 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이제 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월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게 항상 월 말에 나오거든요. 네. 1월 30일에 발간된 자료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건데 저는
자동차랑 미디어랑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유통의 비중을 늘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유틸리티, 헬스케어, 뭐 비철, 디스플레이 이제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 앞에 이제 활용됐었던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기준들을 종합했을 때 이제 이 하늘색 막대 그래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막대 그래프가 위에 있을수록 이제 제가 선호하는 2월달에 선호하는 업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가 2월달에 선호하고 있지 않은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비중 조절을 했을 때 이제 비중 확대 업종하고 비중 축소 업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또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이게 사실 저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은 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떨 때에는 성장주가 좋다라고 하고 어떨 때에는 이제 밸류 주식들이 좋다라고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 성향을 많이 가진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왼쪽 차트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제가 밸류 이제 팩터에 관련된 PER이나 뭐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제 PBR 밴드 그러니까 과거 평균의 PBR 대비해서 지금 PBR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 점수화를 시키면은 이제 자동차랑 에너지, 통신, 증권, 은행이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그리고 아마 그거는 아마 밸류에이션 쪽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고 그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큼 쌓아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우리 PB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매매나 이렇게 고객들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다 보면 최근에 밸류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자동차 저기에 통신 서비스 쭉 나와 있지만 자동차 무거워서 좀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뭐 20만 원 넘어가던 현대차가 빠져 있죠. 통신 서비스 뭐 KT 뭐 LGU 플러스 1조 수익을 내도 뭐 주가가 1% 오르락 말락 이러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밸류가 싼데 뭐 저 섹터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고 오히려 오른쪽에 사실 낮은 쪽에 보면 최근에 꽤 움직였단 말이에요. 뭐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섹터인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안 될 때가 좀 황당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투자하기도 근데 이 힘들고요.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원래 그래요. 이제 네. 뭐 보통은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안 되다가 이제 뜬금없이 오를 때만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게 뭐 비료, 사료 이런 것도 네, 있었고 네, 유틸리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삼천리 누가 네. 삼천리를 투자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기 이제 그러니까 한 섹터로 밸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냥 밸류만 하면 진짜 이제 지루해서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이게 비비비비 네, 가다가 네, 네.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500% 확 올라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수익이 꽤 괜찮아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문제예요. 근데 뭐 네네.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도 이 은행주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은행주 투자가 되게 어려운데. 뭐 배당도 받고. 네네. 그렇죠. 근데 뭐 예. 외국인들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최근에 뭐 은행주도 사실 많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은 섹터일 것 네, 같아요. 제가 뭐 간단하게 조언을 해보면은 네. 지금 딱 정확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오른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밸류에이션하고 사실은 밸류에이션 팩터를 단일 팩터로 투자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오를지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 기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팩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스타일은 모멘텀 팩터랑 결합했을 때 성과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밌죠. 네. 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모멘텀 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자동차가 갑자기 모멘텀이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익이든 수급이든 주가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에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밸류에이션 팩터를 보실 때는 항상 아래쪽에 모멘텀 팩터를 함께 보시면은 함께.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오른다.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너무 싸지만 당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이 딱 은행 통신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섹터이지만 딱 지금은 중간 정도.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정도에는 쪽. 뭐 그렇기 중간 때문에 정도. 네, 이 밸류에이션 팩터는 사실은 모멘텀과 결합했을 때 저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활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밸류 부분은 모멘텀과 같이 해서 교집합이 나오는 맞습니다. 섹터 쪽으로 그래야 좀 네. 집중을 하는 게 좋다. 네. 이제 그 두 개 합치면 시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많은 논문에서 이미 맞습니다. 입증이 됐죠.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석이라고 좀 그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밸류 주식들 말고 성장이 나오는 쪽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는 또 이 그로스 팩터가 그러니까 그로스 팩터의 점수가 높은 업종들의 비중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텔 레저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IT 가전은 2차 전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계 뭐 유틸리티 미디어 뭐 이런 섹터들이 저는 뭐 그로스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성장 섹터는 매출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익 기준인가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다 같이 쓰고 같이 있습니다. 상승해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밸류 그로스 모멘텀 같은 게 어떤 한 가지의 팩터가 아니라 그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제가 표준화 점수라 그래서 네. 이제 점수화를 따로 시킨 거기 때문에 네. 막대 그래프의 위 아래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되게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퀄리티 점수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채 비율이나 ROE 그리고 이익의 변동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 자체가 적은 기업들은 경기가 좋던 사실 경기가 안 좋던 꾸준하게 어쨌든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경기랑 이제 좀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섹터들보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좀 받고 있는 거고, ROE도 사실 좀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미디어, 소프트웨어, 뭐 운송,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지금 2월 달에 좀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는 종합을 해서 어쨌든 앞에 결론에서 뭐 자동차 비중 늘리자, 뭐 미디어 비중 늘리자라는 인터넷 비중 늘리자라는 자료를 낸 거고요. 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러한 네 가지를 종합했을 때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유틸리티, 헬스케어의 비중은 줄이자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건 월간 단위의 평가인 맞습니다. 거죠? 네. 이 월간마다 이 점수가 계속 바뀌는 거죠. 숫자가 네.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주가도 어쨌든 모멘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업종으로 말하면은 뭐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이제 보고서 내에는 이렇게 좀 종목들도 제가 스코어링을 또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안 좋은 종목들을 제가 구분을 해서 어쨌든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충분히 좀 매월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매월 스코어링한 자료를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네네. 어차피 자료 그래서 있으시니까. 2월달 그렇죠. 기준에 네. 이제 스코어를 좀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음. 네. 그러니까 종합했을 때는 사실 요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네. 뭐 DOU 같은 기업들이 제 유니버스 내에서는 높은 직관적으로. 점수를 받은 거죠. 네. 네. 네, 이게 아마 미디어의 좀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일 네,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 진에어, 그래요? 뭐 코스모시는 나노신소재 주로 좀 중소형주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거는 정성적인 판단보다는 정량적인 데이터로 어쨌든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가치, 성장, 모멘텀, 퀄리티를 네. 대부분 다 이제 나열하고 네. 거기서 교집합으로 위쪽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네. DOU, 진에어, 코스모 신소재 등등이 그 사이에서 교집합 중에 이제 점수가 제일 스코어가 높다고 봐야 되나요? 교집- 네 개 점수의 평균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네. 평균에 대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네, 교집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음. 이 네 가지 항목에서 이 네 가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기업들을 이제 이제 밸류에이션, 성장, 모멘텀, 퀄리티로 평가를 한 다음에 네. 종합적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는지를 이제 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제 국영수를 본다고 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어 100점, 뭐 영어 50점, 뭐 수학 70점 하면은 그걸 더해가지고 평균을 낼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가장 베스트가 전교 1등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 나열된 저 종목들이 2월에는 그래서 전교 1등, 2등, 가장 3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1, 2, 그냥. 3등으로 네, 보면 맞아요. 된다. 네. 어쨌든 종합 점수로 봐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갔을 때 이 데이터가 다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몇 개 유지가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16가지의 항목을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은 16개의 과목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다 망치는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또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되게 조금씩 변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DOU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다 하면은 가치 쪽에서 점수가 떨어질 아, 예, 것이고 정확하게. 이제 저기 모멘텀은 올라갈 것이고 맞습니다. 이제 퀄리티는 비슷할 거고 뭐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예를 들어 2월 표준화 점수는 1월 말쯤에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1월 항상 말쯤에. 월 말에 이제 이 자료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저희 유문관 연구원님의 자료를 보려면 그 해당 월 말쯤에 네. 다음 달에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이 네. 자료를 보고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조금 고백 아닌 고백을 하면은 이 자료가 되게 오랫동안 발간이 되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성과가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한 2달 정도 이 자료를 스톱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맞출 수 있는 모델로 변경을 좀 하느라 네. 어쨌든 이게 이 모델 포트폴리오 자체가 롱숏이 아니라 네. 코스피를 이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 40종목으로 짜는 방식인데 네. 성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하고 한 2달 정도 모델을 좀 개편을 해서 이번 2월부터 새로 조금 원래 이러한 데이터, 그러니까 종목들의 상세 데이터를 공개하지도 않았었고 네. 업종들의 상세 점수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내는 자료라서 아마 뭐 제가 3프로에 자주 나왔지만 처음 소개 제대로 해드리는 자료일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다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이 16개 팩터를 요번에 이제 한 2달 정도 교체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좀 다른 그렇죠. 팩터를 원래 한 네. 13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의미가 없는 팩터들이 좀 많았던 예, 것 예. 같아요. 그래서 22년도에 뭐 시장이 힘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제 모델 포트폴리오도 성과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대적인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뭐 상당한 고민과 절치부심을 하셔가지고 좀 칼을 갈고 어쨌든 내놓으신 기준으로 뭔가 솔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죠. 기대감을 갖고 저도 한번 네. 이 자료를 좀 팔로우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좀 좋아 보이는 섹터와 또 그 사이에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외에 뭐 시장에서 저희가 봐야 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쵸. 그러니까 네. 뭐 수급이라든지 뭐 별다른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낙폭과대, 네. 우리가 뭐 또 굉장히 안 좋았지만 버텀에서는 또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쵸.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또 모멘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제가 이제 원래 저는 데일리 자료를 좀 작성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23년도부터는 데일리 자료를 좀 그냥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 물론 이제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뭐 그분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리퀘스트 요청 자료들을 많이 작성을 하는 편인데 뭐 그냥 제 텔레그램 채널에 데일리를 계속 꾸준하게 올리기로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새해 이제 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꼭 체크해야 되는 5가지 정도를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월화수목금으로 좀 다른 주제들이 오, 네. 제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주말에 어닝스 리비전이라는 자료를 내잖아요. 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동향에 대한 자료를 내는데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이익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에는 이 이익 변화에 대한 자료가 일단 데일리로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월화수목 금중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는 월요일 데일리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 요일마다 다른 주제로 이제 제 채널에 좀 업로드가 편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모델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제가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데일리 자료는 어쨌든 장 전에 어쨌든 올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익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강 작가님은 굉장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주가에 후행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다음에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것들이 좀 대사주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사실 퀀트 입장에서 조금 선행성 있게 혹은 좀 미리 좀 체크를 하는 방법이 이 컨센서스의 속도의 개념을 넣으면 좀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영업이익의 평균값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조금 인사이트가 있는 첫 번째 애널리스트가 이익을 상향 조정하면은 10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변화율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변할 거예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 갔더니 한 두 번째, 세 번째 애널리스트가 따라서 올린다면 제가 맞는 것 같네 하면서. 네, 그래서 네. 평균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익이
지난주엔 1% 올랐고 예. 이번 주에 봤더니 5% 올랐는데 다음 주에 가서 다시 2%로 올랐다? 그러면 이 2%는 좋아 보이지만 지난주 대비해서는 속도가 느려진 거거든요. 네. 이거는 분명히 1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9번째, 10번째 애널리스트가 마지막으로 따라 올린 결과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는 기업들을 선택을 할 때에도 이 속도를 좀 감안해서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월요일 날에는 이 자료가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네. 속도와 반대로 관련된 네 맞습니다. 부분이? 반대로 하향 조정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애널리스트가 10명이 있는데 이익을 다 하향 조정을 시키면 주가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9번째, 10번째 가서는 주가가 또 오히려 바닥을 잡고 네.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향 조정은 속도가 느려질 때 저희가 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테이블로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1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데일리로 올라갔었던 자료 중에 하나고요. 네. 제가 상향 전환,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추정치가 바뀐 거, 그리고 상향 보죠, 가속.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요 상향 가속 쪽이 저는 좀 편한 뭐 선택이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익 전망치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상향 둔화되는 쪽은 조금 슬로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다 뭐 이게 사실은 뭐 이걸로 이게 뭐 다음 주에 갔을 때 또 데이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데일리 자료이기 때문에 그날 혹은 그 주간의 전략을 세우는데 저는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자료를 그러니까 저 작성한 성장 거죠. 가속 팩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향 가속이나 뭐 하향 둔화에서는 뭐 하향 둔화가 사실은 이익이 1차적으로 다 낮아진 그런 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시장이나 뭐 국가별, 업종별로 보여드리는데 오. 조금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가지고 이번 새해 들어서 이 월요일에는 요 이익 모멘텀 자료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뭐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여쭈고 싶은 부분이요. 네.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의 전체 종목들 가운데 커버리지가 되는 비중이 얼마 정도예요? 대략 한 35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비중이 얼마 정도 되죠? 한 20%가 조금 안 되고요. 2,200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 섹터는 아예 80%가 커버리지가 안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350개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은 네. 한 80% 이상 거의 되겠죠. 시가총액을 커버하기 때문에 완전 안전한 스몰캡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커버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밌는 게 이제 네. 저기 이제 위원님은 네. 위에 350개를 하시고요. 저는 그 밑에 350개만 투자를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흥미로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350개라도 네. 뭐 다수의 커버리지가 없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어떤 종목은 뭐 각 증권사가 다 커버를 하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50개 가운데서도 그렇죠. 특정 이렇게 하우스에서 뭐 한두 군데 정도에서 커버를 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종목은 정말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계속 네. 커버만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우리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에 이 다수의 하우스가 좀 커버하는 종목이 그 리포트 좀 신뢰할 만하지 않느냐. 한 특정 증권사가 계속 뭐 한쪽에서만 하면 그냥 약간 좀 신뢰하기가 좀 그 리포트도 좀 어렵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커버리지가 되는 300 몇십 개 종목이라도 또 다수의 그 하우스가 커버되지 않는 걸 빼고 나면 또 사실 개수가 몇 개 안 될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딱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자료의 단점을 꼽자라면 네. 기업 유니버스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추정하는 증권사가 그럼요. 5개 정도는 돼요. 네, 네, 그래도 맞아요. 보통은 저는 한 3개 정도로 커트를 치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5개로 좀 이제 유니버스를 더 줄여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350개가 나오는 거군요. 아니요, 한 개씩 다 셌을 때 350개 정도고요. 네. 이 5개 기준을 잡았을 때는 한 200개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체 코스트 200 정도만 네.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체에서. 그러니까 일반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그 지금 이제 이 커버리지가 되는 섹터 말고도 나머지 90%의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내용인데 또 그런 아쉬운 부분이 그렇죠. 조금 네. 있다는 거죠. 뭐 예. 퀀트 전략이 어떤 특정 전략이 사실은 완벽하다라면은 아마 시장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그러겠죠. 거예요. 사실 네, 이러한 맞습니다. 부분들 네, 때문에 네, 네. 뭐 그 어노멀리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월요일 자료의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스몰캡 같은 경우에 조금 커버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월요일은 그래서 이익 모멘텀을 한 번 더 체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매주 월요일 날 장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화요일 날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 기업들의 뭐 신고가 난 기업들이나
혹은 낙폭과대 기업들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업 대상으로 신고가 난 기업들 혹은 낙폭과대 기업들을 좀 이제 화요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뭐 지금 보시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 뭐 다 모든 기업들의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주도 섹터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한쪽으로 이 섹터가 커지게 되면은 한국 주식도 그런 섹터들로 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가장 강한 놈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특별히 주도 섹터가 미국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커진다는 거는 그 섹터 내의 종목의 신고가 수가 많아진다는 그쵸. 그런 걸 의미하는 예를 들면 거죠. 저희 보면 이제 산업이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에너지가 신가가 20개 나온다 하면은 그게 주도주라고 봐야 주도 산업이라고 봐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은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의 이런 자료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수요일은 수급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것도 개인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뭘 사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걸 팔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다 편하게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걸 체크하는 게 좀 다르냐면은 이 종목마다 색깔이 좀 진한 기가 좀 다른데요. 네. 진할수록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기관 쪽 보시면 뭐 오스템은 지금은 좀 제외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속 날짜 그러니까 한 2, 3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히려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수급은 대형주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요. 네. 기관 수급은 중소형주랑 좀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쨌든 어떤 기업들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자료를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개인 순 매도는 안 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인데요. 개인 순매도? 네. 사실 뭐 그거는 뭐 네. 볼 수는 있겠지만 자료로 공유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공유하진 그거 않고 공유하기 있습니다. 좀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수급과 관련된 섹터는 그래도 뭐 커버리지와 상관없이 수출 맞습니다. 수급만 네, 보시면 월요일 되니까.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네. 네, 화요일이나 수요일 자료 지금 그리고 목요일 날에도 신용 잔고랑 공매도 잔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은 뭐 뭐 말씀하신 대로 유니버스가 좀 더 넓어지는 맞아요. 거죠. 예. 그리고 목요일 날에 그래서 제가 신용 비율이랑 공매도 잔고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잘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신용 잔고가 높은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 잔고가 높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신용은 주가가 오르면 같이 늘어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이에요. 네. 하지만 장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 이 신용정보가 높은 기업들은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을 팔라는 게 아니라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고 반대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장이 갑자기 좋아졌을 때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피해야 되는 기업들이 아니라 항상 이러한 기업들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예를 들어서 FOMC 결과 보고 지수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그 다음날 한국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었던 게 거의 다 아래쪽에 있는 그런 기업군들. 공매도 잔고가 높은 네, 주도주요. 숏을 좀 커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으로 기술적 지표 관련된 그런 뭐 데이터들을 올리고 있어요. 결국에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의 주가를 설명을 하지만 저는 기술적 지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굳이 기술적 지표를 꺼낸 이유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전략을 세울 때 뭐 수익이 많이 났거나 아니면 과하게 빠진 기업들은 저희가 좀 미리 좀 담아볼 수 있거나 혹은 앞에서 많이 올라간 기업은 다음 주에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금요일에 좀 줄이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월화수목금 다른 주제로 이렇게 장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로 대략 한 9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네. 일을 하면서 받은 요청 자료들을 조금 깔끔하게 바꾸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모아서 좀 이렇게 이번에 패키지화를 시킨 거라서 좀 편하게 그냥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저런 식의 자료를 정말 우리가 유용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예, 옛날에는 정말 없었거든요. 아, 네. 예, 저도 또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저도 맞아요. 공개하기로 그냥 뭐 예,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사 들어온 게 99년도, 1999년에 증권사 입사를 했는데, 와우. 네. 네, 증권사 99년도 입사했는데, 네네. 저런 자료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저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렇게 매일 자료를 낸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아니, 그 예. 남들 부장님 90년도 오셨는데 네. 80년대에는 증권사 컴퓨터도 없었대요. 한 대도 없었대요. 네, 진짜 그랬대요.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저런 뭐 정제된 전 자료를 얼마나 노력을 가지고 저렇게 또 데이터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감사한 네.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튼 뭐 이런 데이터들은 각자 투자 관련된 판단 보조지표로 활용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퀄리티이고 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뭐 두 달 동안이나 쉬었다면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뭔가 정말 다시 낼 때는 이런 것들에 아 그렇죠, 대한, 그렇죠. 예,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거. 그러니까요. 정말 고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또 좋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참고 자료로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보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텔레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메일을 올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또 텔레도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또 가보셔서 이렇게 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그런 섹터 말고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열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를 2월 정도에 그 말씀하실 수 있을지. 네, 그래서 네. 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한 것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은 네. 어쨌든 주식 투자의 기회는 상반기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1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종목별로 좀 더 차별화가 좀 극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지수는 상당히 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쉬어가는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미디어 같은 섹터 그리고 인터넷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IT는 제가 좀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여놨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모델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시장 중립비가 시장 비중 정도만 채워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2월 달에는 그래도 1월 뭐 예를 들어 1월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숨 고르기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지금 댓글에서 텔레그램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오호호. 뭐 어떻게 네. 찾으면 됩니까? 제가 그러게요. PTT 우측 상단에 그 네. 주소를 다 지금 적어놨습니다. 네. PTT. 그럼 2월 포트폴리오 아까 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 이제 찾아보시면 있고요. 네. 네. 그것도 한번 띄워 보실까요? 그죠. 2월. 여기 보시면 네네. 우측 상단에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아, TTB 미래콘트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게 이제 네. 텔레그램 주소고요. 오.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 그리고 데일리 위클리 자료는 그냥 정기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네. 앞에서 한 30분 동안 설명한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전략 아이디어나 시장에 대한 생각들은 또 한 보통 2, 3주 차에 보통 보고서가 또 나갑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네, 그거는 이제 제 정성적인 판단이 좀 퀀트지만 좀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고 네. 아예 이제 개량적인 보고서들은 월말이나 이렇게 데일리로 좀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노력을 많이 하신 데이터니까 또 많이 보시면 좋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2월 달 접어들면서 아까 이제 뭐 1월 달 너무 수익이 좋아서 의외로 이제 거꾸로 갔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 근데 이제 좀 특별한 포인트에서 2월 중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익하고 주가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진 섹터나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이제 이러한 국면들이 한 3개월 정도 지속되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코스피만 하더라도 PER 기준으로는 거의 13배 가까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어서 뭐 PER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주가랑 다시 좁혀지게 되거든요. 이익의 네.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동행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쪽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나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만한 섹터들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네. 2월 달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 4월에는 1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주도 섹터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마랑 섹터를 뭐 정의는 없어요. 어떤 건 테마라고 하고 어떤 건 섹터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섹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금 실적이 조금 나와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도 섹터는 아직은 시장에서 등장하지는 않았고 지금은 테마들이 좀 많이
막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주도 섹터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그래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보면 이제 3, 4월에 그 조금 전에 왜 그 팩터를 띄워주셨잖아요. 그 수급이랑 저기 모멘텀 쪽에서 이제 한 산업이 이제 많이 차지하면 그게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네, 크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는 굳이 제가 그럼 한 가지 투자 팩터는 뭐가 제일 좋아요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익 모멘텀이 가장 성과가 네. 좋아요. 근데 그 이익 모멘텀은 보통 4월하고 5월에 가장 워킹을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맞는 거예요, 주가랑. 근데 이게 되게 주도주가 상생하는 월하고도 되게 연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익 모멘텀 팩터가 잘 워킹을 안 하는 지금 계절이기도 해요. 4분기. 네. 주도 친구들이 봄에 주로 이제 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2월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3, 4, 5월은 저는 기회가 있는 계절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저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지방에 계신 고객 전화 오셔가지고 예. 포트를 이제 못 사고 이제 현금만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조바심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왜안 네. 하셨대요? 작년에는 계속 떨어진다는 말만 했으니까 네네. 그 방송에서 저 상반기도 계속 떨어진다는 말이 많았고요. 이적해진다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뭐 그럴 거다 생각하고 이제 못 산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2,500 오니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짜증나죠, 이제 이제. 포트폴리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말씀 주셨던 어떤 그런 뭐 어떤 분석 자료를 보면 2월 중에 이제 어쨌든 EPS 사용률이 좀 더 이야기가 되면서 2월, 3월 정도 되면서 이제 어떤 정리가 좀 될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1월 첫째 주, 1월 첫 번째 달에 강했던 섹터가 상반기 뭐 이 정도까지의 주도 섹터가 되기는 좀 힘들다. 예. 아니요, 그것도 후보로 봐야 된다라는 예, 거죠. 네. 후보일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예요. 후보라고 보는 거죠, 네, 오히려. 네. 네. 그렇지만 2, 3월 정도에 어느 정도 EPS가 맞습니다. 정리가 되면서 네. 3월 정도에 어떤 치고 나가는 섹터가 네. 굉장히 좀 더 맞습니다. 강한 네. 어떤 탄력을 가지고 네. 상반기 정도까지의 주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보니까 그때를 좀 잘 살펴보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 하나가 뭐 글쎄요, 주가가 어떻고 바닥이 어떻고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 자리가 되게 변곡점 같아요. 더 가느냐?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이 나오느냐 일단 맞습니다. 변곡점이 온 자리인 것 같은데. 정고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원화 기준으로 코스피를 보면 또 저항이 있는데 이게 달러 환산해서 차트를 바꾸면 이미 맞아요. 네. 돌파를 한 차트가 나오거든요. 40% 이상 가버렸죠. 예, 그래서 네. 강세론자는 이미 달러 차트를 보면 외국인들이 보는 차트인데 이거는 이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걸 가지고 조정도 쉽게 많이 안 나올 거고 더 간다라고 계속 말을 한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극과 극으로 지금 명암이 바뀌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좀 2, 3월 정도에 한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예. 자, 좋습니다. 오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절치부심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근거 자료로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또 데이터로 또 제공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도 자주 그걸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신 그 미래셋 증권의 유명관 수석 연구원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오늘 그죠?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방송이죠. 처음 방송도 와주시고 마지막 방송도 와주셨습니다. 처음과 끝을 네네. 다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 또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